토종돼지는 아무리 개선을 해도 돈을 까먹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토종돼지를 다 없애달라. 그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건비, 사료비, 뭐 여러 가지 생산비를 100원을 넣었는데 흰돼지는 101원을 번다 그러면 1원이 남잖아요. 근데 토종돼지는 한 80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없애달라는 게 조건이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러면 다 없앨 수는 없다. 내 평생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 키운다고 생각하고 100마리만 남겨놔라. 안녕하세요. 남세계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사회를 봐주실 분을 모셨는데 저번에 같이 한번 나왔었죠. 윤지로 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넥스트에서 제로에너지바, 여기 좀 강조 좀 해주세요. 제로에너지바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윤지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가 구독자가 꽤 많죠. 또 아픈 데를 찌르지 마시고요.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포항에서 오신 이한보름 대표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한보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돼지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일반적인 돼지 얘기가 아니고 네. 다른 토종 돼지에 좀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네. 그 전에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로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돼지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제 흰돼지죠. 그렇죠. 하얀색 돼지인데, 흰돼지는 무슨 품종이냐? 요즘 이제 뭐 품종이라는 이슈가 이제 많아져서 사람들이 품종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돼지는 무슨 품종이냐? 보통 백돼지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우리는 하죠. 뭐 네네. 희고 까맣고 그거밖에 우리 네네. 못하죠. 근데 이제 이 백돼지나 흑돼지는 사실 품종은 아닙니다. 그냥 모색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 특히 우리가 보통 먹는 돼지는 삼원교잡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 가지 품종을 교잡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도 품종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저번에 문정훈 교수 다녀가셨거든요. 네네. 문정훈 교수님이 우리나라 한돈도 많이 맛있어졌다. 뭐 난축 맛돈도 나오고 새로 품종도 많이 개량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서 무슨 소리냐, 외국 돼지가 더 맛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달렸거든요. 네. 이제 직접 농장을 운영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직접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네.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네. 그러면은 어떤 돼지고기가 맛있습니까? 돼지고기는 내가 배고플 때 먹는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네. 시장이 반찬이죠. 돼지는 뭐가 제일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취향이고, 각각 맛있게 느끼는 상황이나 뭐 품종이나 조리법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전 세계에서 먹는 돼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의 한 95% 이상은 다 같은 돼지를 키워요. 그래요? 소위 말하는 LYD라는 돼지를 키우는데, 네. 이게 이제 랜드레이스와 요크셔와 듀록을 교잡을 해서 태어난 새끼를 먹습니다. 근데 얘들은 품종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으로 태어난 돼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유일한 종이 이베리코 돼지인가? 네, 그거는 네. 그럼 종이에요? 네, 이베리코는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토종 품종이에요. 근데 이 이베리코는 양돈 산업에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 이상을 똑같이 이 삼원교잡종이라고 얘기하는 흰돼지를 우리가 식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베리코는 단일 품종인데 스페인 전체 마켓 쉐어의 한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 토종이잖아요. 네? 토종이잖아요. 토종이죠. 토종이 어떻게 10%를 차지해요? 토종인데 이제 그게 뭐 단순히 하나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식문화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삼겹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삼겹살이 너무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해외에 있는 삼겹살 우리가 다 사가지고 온다. 네. 전 세계 삼겹살 수입량 1위가 우리나라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삼겹살이 우리나라는 모자라고 외국은 우리한테 팔 만큼 남아돌까 생각을 하면 식문화 때문이거든요. 서양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뒷다리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근데 그렇죠. 서양은 그러면 왜 뒷다리를 먹냐? 사실 우리가 이제 햄이라고 얘기하는
이 엉덩이하고 대퇴부 부위가 고기 함량이 가장 많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이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하체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하체 쪽이 근육이 가장 분포가 많고 잘 발달하니까 하체 운동을 하라는 것처럼 돼지도 이 뒷다리에 고기가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식재료로 우리가 가축으로 돼지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뒷다리를 그 음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양 쪽은 이 뒷다리를 가지고 염장을 하고 가공육을 만드는데 이제 이게 통칭으로 이제 햄이라고 이야기를 하몽이 되기도 하고. 네, 하몽. 네,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그 염장한 뒷다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몬이 그들의 소울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 분들 또는 한국에서 스페인 가서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김치처럼 한 일주일 안 먹으면 그렇게 그립다고. 네, 그 염장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음식이라서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또는 다른 나라하고도 좀 다른 좀 독특한 그 양돈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고기요? 윤수님은 네. 제가 돼지고기 중에서는 정말 이거. 힘겹게 제가 페스코 베지테리언이 된 지 4년째라서 요즘은 거의 잘 안 먹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삼겹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삼겹살보다는 구워 먹을 땐 목살을 더 좋아해요. 삼겹살은 약간 기름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우리 품종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면 네, 삼원교잡종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 삼원교잡종이 뭔지에 대해서 네.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대체로 다 모를 것 같거든요. 아,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 삼원교잡종을 키우는 전 세계 95% 이상 삼원교잡종을 키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돈이 되니까. 네. 농장이 살아남으려면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고 수익을 발생하려고 그러면 생산성이 좋거나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둘 중 하나인데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건 특화된 거기 때문에. 그럼 생산성이 좋게 할 수 있는 조합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인류가 태어나고 이후로 이 고기를 식량 자원으로 활용을 한 이래 지금이 고기가 가장 싼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생산성을 가장 좋게 하려고 다양한 조합을 다 해봤는데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 라고 정립된 게 랜드레이스와 요크셔와 듀록을 교잡하는 거예요. 그럼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라는 품종은 번식력이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갈 겁니다. 네, 이 두 품종을 교잡을 하고 이 두 품종을 교잡을 해서 태어난 자손 1세대 중에 암놈, 왜냐하면 번식력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암놈에다가 듀록이라는 순놈을 교잡을 해서 교배를 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LYD 세 품종을 교잡을 한 개체예요. 네. 근데 얘들은 이 LYD를 그러면 이 LYD와 LYD끼리 교잡을 계속해서 후손을 계속 만들어서 같은 형질이 계속 이어지면 LYD라는 품종이 될 건데 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성적이라는 거는 이제 도축을 해서 총 고기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장 속도도 영향을 미치고. 성장 속도도 영향. 그러니까 성장 속도 역시도 총 고기양에 들어가는 거죠. 사료 효율도 총 고기양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일들을 만드는 조합이 이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는 계속 LYD. 네, LYD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돈을 키우는 것은 그러면 L과 Y,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를 키울 거고 이건 암놈만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태어나기는 암놈, 순놈 다 태어나지만 이 중에 암놈만 번식에 쓰는 거예요. 순놈은 고기로. 고기 손하고. 그럼 순놈은 좀 값이 싸요? 아니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어차피 가격은 똑같은데 모돈이 되느냐 모돈이 안 되느냐의 차이밖에 안 되니까. 네. 아. 근데 이제 듀록이 들어간 것과 듀록이 안 들어간 것의 육질의 차이나 또는 이제 성장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네. 특히 육질이나 육량은 부계 유전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놈을 고기 육질이 좋고 빨리 크는 듀록을 순놈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돈이라고 하는 게 딱히 우리 돼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이슈인데, 네, 이게 한돈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한우는 품종이 우리나라 건데, 그럼 한돈은 뭐냐? 사실은 한돈은 종자도 외국에서 사오고 사료도 거의 100% 외국에서 하고 현장에서 이걸 사육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국인들도 있지만 외국 분들도 많이 와셔서 다양한 나라의 국가들이 사육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돈이 맞느냐 아니냐 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역시 또 한돈협회의 고민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제 저번에 문종원 교수님 와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난충맛돈이란 품종이 맛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이 박사님은 난충맛돈은 품종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뭐 이것도 민감한 주제긴 한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욕좀 지금- 먹죠. 욕좀 먹어요. 네네네. 짙다이 간판 내려야 돼요. 난충맛돈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요즘 떠오르고 있는 품종이라고 뭐 일단 이야기를 하면 버크셔, 음. 예. 영국 종이죠. 네. 예, 영국에서 온 버크셔. 이건 뭐 워낙 유명한 품종이니까. 그리고 흑돼지죠. 이제, 네, 흑돼지죠, 흑돼지. 그리고 이제 난충맛돈, 그리고 우리 흑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품종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난충맛돈은 이제 우리나라 토종돼지, 예, 토종돼지와 랜드레이스를 교합해서 만든 아. 네, 새로 만든 품종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흑돈은 우리나라 토종돼지 베이스에 두록을 교잡을 해서 새로 만든 품종입니다. 네. 근데 이 난충맛돈과 두록은 각각 난충맛돈은 제주에 있는 난주농업연구소, 우리 흑돈은 과학원, 지정청 상하나의 축산과학원에서 만든 품종인데 이 두 품종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합성종이에요. 네, 합성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종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뭐 토종돼지와 뭐 랜드레이스 토종돼지와 두록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품종들이 되게 여러 조합으로 섞여 있는 품종입니다. 근데 이 돼지들이 지금 품종이라고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이 개념을 정립한 지도 사실은 이제 10년이 채 안 된 품종들이고 지금 아직 몇 세대 내려가지 않은 품종들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이런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유전적인 형질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되겠네요. 잘 안 돼서 현장에서 뭐 농장들이나 유통하는 분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등급제 이야기를 이게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등급제가 잘 됐다 못 됐다 맞다 아니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등급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QC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흑돈을 샀을 때 항상 같은 사이즈의 같은 뭐 등급 아니 같은 마블링 같은 맛을 가진 것을 내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등급제인데 지금 이제 소위 나와 있는 합성종들 새로 나온 신품종들이 아직 QC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품종들이 합성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뭐 우리 개량 재래종 과학원에서 아마 이걸 제시를 해서 국가기관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재래종만 있었는데 재래종 밑에 개량 재래종 해서 뭐 토종 돼지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낸 품종들은 개량 재래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넘어가면 얘기가 위험해지죠.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멱살잡이한 스토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더 하면 이 방송 이제 못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한번 저는 근데 그게 고유 품종이 되냐 안 되냐 뭐가 중요한가 싶고 어차피 LID도 아까 그냥 그때그때 Li랑 D랑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계속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소비자들은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고기를 값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이걸 키우는 사람이나 또는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뭐 이게 재래종이냐 토종이냐 이걸로도 되게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재래종이란 말은 사실은 일제의 잔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재래라는 단어를 안 쓴 건 아닌데 재래종, 재래품종이라는 말은 1900년대 초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서양에 있는 학문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모든 학문들 우리나라에 있는 학문들의 많은 용어들이 일제식으로 바뀌었고 농업에서는 거의 저는 뭐 99%라고 어쩔 수 없죠. 축산이라는 말도 사실은 직산이라는 일본 말이고 재래종이라는 말도 자이라이슈라는 일본 말에서 그 일본 말을 그대로 이제 일본식 한자를 일본식으로 쓰느냐 그걸 이제 우리 음으로 쓰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래종은 일본에서 온 말인데 이제 그러면 재래종과 토종이 왜 다르냐? 저도 예전에 이걸 다르게 그 이해를 했었어요. 고민을 해봐도 재래종과 토종이 다른데 근데 이제 용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토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쓰던 말이고 중국에서 원래 쓰던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돼지 젖자. 우리도 원래는 마가 우가 저가 할 때처럼 돼지 젖자 또는 돼지 시자를 많이 썼거든요.
돼지 돈자도 일본이 주로 쓰던 아, 그래요? 한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거의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래종과 토종을 다르게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재래종과 토종은. 그래서 영어를 쓰는 서양에서는 명백하게 써놨거든요. 이게 인디지니어스냐, 엑소틱이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우리나라는 해요. 지금 그걸 구분해서 사용하나요? 아니요, 모호하겠습니다. 모호하게 쓰는데 이제 이걸 그 난충맛돈이나 우리육돈이나 이런 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재래종은 원래 이 땅에 있던 품종.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 있던 돼지는 재래종이고 외국에서 들어왔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품종하고 섞였지만 우리 땅에 우리 기후에 풍토에 적응한 품종은 토종이다. 아, 동의하기 어렵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재래종과 토종은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같은 개념인데. 토종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품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질문하신 거 그대로 제가 이어가면 먹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네. 이걸 보존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토종이든 재래종이든 상관이 없지만 이게 우리가 품종이라는 이야기를 또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데 품종이라는 개념은 1800년대 생긴 개념이거든요. 물론 그전 시대의 인식으로 어떤 품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품종이라는 걸 등록을 한 곳이 이제 영국, 우리 박사님이 사랑하시는 영국. 네. 영국에서 이제 헤어포드 같은 소품종을 먼저 등록을 했고 돼지 품종은 1886년인가 85년인가 아마 버크셔를 처음으로 품종 등록을 하면서 품종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품종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었죠. 왜냐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나라도 한우라는 개념도 사실 생긴 거는 뭐 90년대 중후반 들어설 겁니다. 아마 또 그랬죠, 그죠? 네, 그전에는 국내산 소고기냐 수입산 소고기냐. 음. 그리고 우리가 그 뒷고기라는 말도 생긴 이유가 예전에는 뭐 살치살, 뭐 가브리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경주점 가서 국내산 소고기 주세요 그러면 아는 사람 오면 좀 좋은 부위 잘라주고 맞아, 예. 맞아. 잘 모르는 사람 뜨내기들 오면 이제 뒷다리 잘라주고 그러면 저 집 뭐 이렇게 질겨 다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 소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까다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분화되고 시장이 이제 다층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생긴 건데 그런 품종이라는 개념들이 그전에는 유럽 사람들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의미가 없던 시절이었죠. 산업혁명이 되면서 유럽 사람들도 사실 소위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잘 살게 되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전까지는 중국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를 이제 미국에 전략적으로 영국에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서 버크셔를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지난번에 온 버크셔는 까만색이었는데 이번에 왜 얼룩이 왔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다시 환불해. 이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판매를 해서 컴플레인을 없애려면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품종 등록서라는 기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토종이라는 이 품종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저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네 농장에서 토종돼지를 키우고 있다는데 그게 그러면 조선시대 때랑 똑같냐? 똑같을 수가 없죠. 조금 자르고 들어가면은 이분이 이제 왜 토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토종이란 말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예민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토종돼지가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제시대 지나고 뭘 지나가면서 사실 버크셔 들어오고 외국 품종이 들어오면서 국내 품종들은 이게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국내에 토종 돼지를 키우는 몇 농가가 있는데 그 한 농가가 이 박사님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그 집안 얘기를 좀 해줘야 이분들이 왜 내가 토종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내가 말도 못 섞. 그 면농가라고 말씀해주지만 사실 저희밖에 없습니다. 토종을 그러니까, 기르는 우리나라 제주에서 한 농가가 있다고 얘기해요.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는 농가 있긴 있죠. 이제 자체 육종을 한 농가. 자취죠. 네. 그럼 완전한 의미의 토종은 그러면은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뭐 저희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종이라는 게 이게 육종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 돼지가 섞여서 없어졌던 품종을 다시 이제 토종을 복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토종을 복원을 해서 키우고 있는 것은 이런 육종을 하는 것은 국가기관, 네. 그러니까 축산과학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이제 축산과학원 산하의 난지농업연구소, 그리고 이제 저희 농장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이제 과학원이나 뭐 난지농업연구원에서 돼지를 분양받아서 키우시는 분들도 뭐 더러 계시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80년대 말부터 그 외형, 그러니까 토종돼지에 대한 기록이 이것도 이제 좀 슬픈 이야기지만 토종돼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웠다, 뭐 돼지를 팔았다, 돼지를 바쳤다 이런 예전 기록들이 조금씩 남아있지만 토종돼지가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 기록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남긴 기록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몇 줄. 재래돼지는 생산성이 열악하여 네. 산업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외래종하고 교잡을 통해서 누진 교배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그러면 한국 거기 이제 재래돼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일제식으로 썼으니까 재래돼지는 재래도는 피모가 흑색이고 배가 심히 하수되어 있고 앞면이 함몰되어 있고 이마에 내천자로 세로 주름이 있고 옆구리에 주름이 있고 체중은 한 20에서 30kg 정도 되는 소형종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몇 줄이 사실 다예요. 아니 그러면 뭐 제주에 예전에 있었던 똥돼지 이런 것도 다 예전에는 있었죠. 그런 네. 거는 네네. 도통받고. 그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만 해도 뭐 우리가 교통이 발달된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 한 20년 사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서울 오는데 제가 포항에서 서울 올 때 한 7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버스를 타면. 지금은 뭐 KTX 타고 2시간 반도 안 걸립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차가 발달되던 그 이전 시기는 사실 고을과 고을 간에 이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우리나라에도 강화돈, 사천돈, 지뢰돈, 제주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차이도 것들이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씩 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달랐을 것 같은데 제주도의 그 재래돼지라고 얘기한 토종돼지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이제 처음 수집할 때 그 90년대 초에 제주도 가서 저희가 80마리를 실어왔어요. 그 송당이라는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돼지를 통째로 다 사왔거든요. 외형을 가지고 있는 놈을. 그래서 제주도에도 그 토종돼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토종돼지는 문제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생산성이라는 건 결국은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자본을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고기의 총량이거든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산성은 퀀티티, 그러니까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적인 그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육을 안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농가가 이 외래 품종이라고 얘기하는 서양 품종으로 빠르게 교체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겠네요. 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게 처음 볼 때는 천천히 사라지는 것 같은데 네. 고개를 돌려보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네. 농촌에 있는 것들이 다 그걸 이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저처럼 이제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런 토종 가축을 아까 이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토종 가축의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형태가 변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1800년대 사진이 나오기 전에 1700년 말인가 800년 총가에 그려진 버크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영국에서 이런 풍속화를 그리던 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분이 동물을 많이 그렸거든요.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얼룩돼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버크셔는 600이잖아요. 새까맣죠. 네, 새까맣고 이제 코하고 발만 하얀. 네. 근데 그 돼지는 흰 부분이 더 많아요. 흰 부분이 더 많고 까만 반점이 있는 얼룩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이 아마 그 버크셔가 예전에는 지금의 버크셔 형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나머지 품종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인간이 이런 품종이라는 걸 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든 돼지든 닭이든 여러 가지 품종들이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걸 키우거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민하게 반응하시네요. 그래서 토종이라는 그거는 단어가 이제 나오시면은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거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사업을 하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네. 정보건센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왜 네. 하시는? 제가 철이 들기 전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던 시절부터 키우던 거라서 처음에 제가 농장 들어왔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고요. 그때는 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원래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고. 정말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음. 어릴 때는 아버지 몸에서 나는 그 소똥 냄새, 저희는 이제 소를 더 많이 키웠거든요. 소똥 냄새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인생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농촌에 들어가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실패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랬다고 얘기하면 또 많은 농민분들이 또 싫어할 것 같은데요. 뭐 싫어하더라도 그게 현실이니까요. 예. 그 제가 늘 그 얘기하거든요. 똑똑하면 뭘로 제가 촌에서 농사 짓겠습니까? 서울 가서 판검사하지. 그렇잖아요. 그거. 예. 야, 이게 저 동네 저 동네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이거. 네. 아니 뭐 그 차이는 저는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그러면 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은 많이 했죠. 근데 처음에 제가 농장을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농장을 들어가게 됐고, 농장을 들어갈 때 아버지한테 건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저를 일단 제가 대학도 학부도 석사도 박사도 다 축산과를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의지였고, 거기서 이제 석박사를 다 했는데 농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건 조건은 아버지 토종돼지를 다 없애주십시오. 그 당시에 저희가 토종돼지만 3,000두를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는 이제 농장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네. 뭐 제가 가업을 잇는다거나 농업에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축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축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 같고,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하면 뭐 어느 정도는 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 저희가 소하고 돼지를 다 키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소는 다 없애고 돼지로만 다 바꿨는데, 토종돼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돈을 까먹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토종돼지를 다 없애달라. 그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건비, 사료비, 뭐 여러 가지 생산비를 100원을 넣었는데 흰돼지는 101원을 번다 그러면 1원이 남잖아요. 근데 토종돼지는 한 80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없애달라는 게 조건이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래 그러면 다 없앨 수는 없다. 내 평생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 키운다고 생각하고 100마리만 남겨놔라. 정말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남들은 취미로 개도 한 100마리씩 키우는데 한 100마리만 남겨놔라.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농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딱 100마리 정도만 남겨놨어요. 100마리만 남겨놓고 흰돼지로 다 바꿨죠. 다 바꿔서 키우다가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얘들이 정말 번식을 하든 말든 관심도 안 가졌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석사 때까지는 이 토종돼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연구는 연구고 또 내가 생업은 생업이니까.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다가 TV에서 어느 순간 2013년인가 14년부터 그 요리 프로그램, 요리 경연 프로그램, 요즘 이제 흑백 요리사가 유명하지만 예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고 그거 보면서 이게 요리사라는 직업이 좀 재평가되고 있고, 그분들이 나와서 식재료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식재료를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요리사를 통해서 산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사분들을 만나고,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문 교수님도 만나고 시각이 많이 넓어졌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토종돼지를 그러면 산업화를 하고 복원을 한 걸 유지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가끔 나와서 촬영하고 저한테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물어봤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하시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니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제가 이 환경에 놓여서 하는 건지 이 상황에 놓여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관성이 붙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100마리? 지금도 200도 내외로 키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 도축을 해서 가지고 온 돼지를 제가 직접 정형을 해서 네, 식당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상업적 접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별로 토종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이제 토종 투사가 되셨잖아요. 너무 극적인 변화거든요. 저는 사실 좀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네네.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그게 약간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그 토종이냐 뭐 재래종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음. 선을 안 넘으면 저는 사실은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을 사실 넘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래 품종하고 토종 품종을 조잡을 해서 이게 토종 품종의 대를 잇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LYD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은 다 합성 품종들입니다. 네. 그 토종 품종들은 지금 다 뒷방에 나와 앉아 있어요. 영국에 뭐 유명한 버크셔 정도만 상업화되어 있지만 버크셔도 그 순수 영국 토종 버크셔들은 아직 작거든요. 걔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입지를 구축을 못 하고 있고 이게 돼지라는 게 이 역사가 되게 재미있는데 돼지가 그 각각 서아시아하고 동유럽 쪽에서 이 유라시아 쪽에서 각각 가축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뭐 8,000년경에 가축화가 돼서 아시아 쪽 돼지는 아시아 쪽으로 그 전파되고 이 유라시아 쪽 돼지는 유럽 쪽으로 전파가 됐는데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유럽인들이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아시아에 있는 돼지가 뼈도 얇고 고기도 훨씬 더 맛있고 생산성도 좋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아시아 돼지를 유럽으로 가져가서 조잡을 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업적인 품종들이 산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업시장에서 토종돼지들의 지위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전무하다시피 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베리코 정도. 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베리코 정도고. 그러니까 10%라는 게 엄청난 거네요. 네, 엄청난 거죠. 스페인에서 10%거든요. 근데 이제 유색종들이 10%는커녕 1%도 차지를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200마리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것도 부친이 하시던 걸 가지고 2,800마리는 없애고. 네, 그렇죠.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보였죠. 제가 엉망으로 만들어 보였죠. 우리나라에 1,100만두, 지금 이제 조금 줄어서 한 1,070만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1,000만두로 쳐도 뭐 200마리 하면 뭐 0.000 수치가 무의미한 수치고. 네. 사실 이제 그 영국에 있는 그 토종 돼지 얘기했는데 라지 화이트 중간 품종인 미들 화이트란 품종은 단 56마리만 남아있다 그래 모돈이. 네. 그 팬다보다도 중국 네. 팬다보다도 더 작다고 숫자가. 네. 모든 토종들이 사실은 다 멸종 위기에 다 처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종을 지키려 그러면은 토종을 먹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그 이야기를 뭐 제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예전부터 머릿속에 있던 이야기라서 내가 생각해냈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부분은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이제 원래 있는 이야기잖아요. 가축은 우리가 이제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워낙 뭐 반려시장, 저도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반려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케어해야 될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축산업을 전공한 입장에서 또 축산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또 축산을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동물들은 산업동물이거든요. 우리가 수익을 발생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얘들은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도 얘가 정말 돈 먹는 하마거든요. 얘가 밥도 저보다 비싼 거 먹어요. 미용도 제가 미장원 가는 것보다 얘가 미용 가는 게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 누워 있으면 또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시켜줘야 돼. 배변 보면 그것도 다 주워서 내가 치워야 돼. 얘가 하는 경제적인 그 생산성은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우잖아요. 근데 경제동물, 이 가축들은 마이너스면 키울 의미가 없어요. 제가 토종돼지도 이걸 계속 상업화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상업화가 사실은 굉장히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업화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토종돼지들의 저변이 확대되려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그걸 보고 옆에서 저희도 좀 키울게요 라고 하는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그 산업화 기반이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종돼지들은 우리가 이 산업동물로 바라봐야지 이걸 그러니까 경제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산업동물로 바라봐야지 이걸 그냥 말 그대로의 동물로 해서 감정을 이입을 시키면 결국은 사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많이 먹을게 하려면 소비자들이 네. 먹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특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 맛있다거나 비싸잖아요, 또.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이 되면서 서구에 개방이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져서 도태가 됐다. 농민들이 키우지 않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생산성은 철저하게 양이었어요. 많이 먹는 거 배고프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많이 먹는 우리가 파인다이닝 요즘 막 TV에 많이 나오는데 파인다이닝 가서 밥을 먹으면 야, 이 돈을 주고 왔는데 양이 모자라 이럴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파인다이닝에 가는 게 배부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경험을 하러 가는 것처럼 지금에 와서의 생산성의 개념은 물론 여전히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퀄리티가 생산성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다른 생각해요. 퀄리티. 네. 다른 퀄리티.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실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가 갑자기 뭔가 엄청 색다른 맛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돼지고기 안에서 맛이 차별화된 각각의 다른 품종이 가지고 있는 맛들을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죠. 이 수평으로. 예전에는 얘가 잘 크냐 못 크냐로 수직으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뭐 진한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뭐 맹맹한 맛도 있고 아니 무맛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토종돼지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이제 얘들이 지방이 두꺼워요. 근데 이 지방이 두꺼운 그 지방형 돼지들은 보면 그 지방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지방을 어떻게 특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리와 연결이 되느냐. 또는 이제 보통 이 토종돼지들은 만생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키워야 됩니다. 오래. 그럼 흰돼지들은 한 번에 요즘은 이제 평균 저희 농장에도 그 LYD 삼원교잡종을 제가 이제 3,600도 정도 키우고 토종돼지를 200도 키우는데 그 돼지들은 한 번에 평균 16도 정도 놓습니다. 새끼를. 16마리를 놓고. 네. 그 중에 한 12마리 정도를 이유를 해요. 근데 토종돼지는 한 번에 한 3마리. 네, 많이 놓으면 5마리 정도 놓고. 너무하네. 네. 이유가 보통 이제 평균 3마리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4배, LYD가 4배 더 생산성이 높죠. 그리고 LYD는 6개월 키우면 이제 한 115에서 120kg. 120kg 가고. 네. 토종돼지는 1년에서 1년 반을 키워야 돼요. 그래도 몇 킬로 가요? 1년 정도 키우면 한 80kg 정도. 보세요.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도 한 7배에서 8배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7배에서 8배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얘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양적 생산성을 높은 질적 생산성으로 이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게 요리사를 만나서 그걸 요리로 풀어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팝업도 하고 방송 매체에 나와서 여기 이렇게 짓다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건 어디로 나가요? 지금은 다 서울에 있는 저희 거래처 호텔 막 이런 데로 가요? 네. 파인다이닝. 네, 파인다이닝에. 저도 이제 그런 이게 팝업 스토어를 몇 번 했잖아요. 저도 이제 친한 핑계로 대고 몇 번 가서 맛을 보고 했었거든요. 맛잘못이라 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뭐가 다르다는 거는 느꼈어요. 제가 뭔가 저는 양으로 먹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문정훈 교수 정도의 그런 미각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고 돼지 국밥 저번에 이동훈 대표 마을 축제 갔을 때도 한번 기증을 하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돼지를 많이 기증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도 보면은 이 수육을 만들어 놓거나 국밥을 했을 때 이게 완전히 좀 다르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베지테리언 하기 싫어질 거예요, 보시면. 저 같은 사람은 먹을 기회가 없겠네요. 그렇게 비싸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다시 또 이렇게 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너무 비싸서. 굉장히 좀 스페셜한 경험이었고 이한보름 대표하고 친해놓으면은 가끔 그런데 초대를 받거든요. 가서 보면서 색다른 경험이었다는 느낌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우리 식재료 또는 뭐 축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농사를 짓기 힘든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세대 농부고 뭐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이제 3세대 농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때도 저희가 뭐 집에 소를 여러 마리 사서 키우다가 중개해서 팔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농업이라는 게 사실 그 후진국형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선진국에서 이걸 끌어가려고 그러면 규모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규모화를 하지 않고 이걸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산업이거든요. 왜냐면 모든 생산비가 다 올라가는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같은 가격으로 먹고 싶어 해요. 돼지고기가 지금 도매 단가가 어제 기준으로 한 5,900원, 이제 거의 6,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상 최대거든요. 제가 2007년에 농장 들어가고도 6,000원을 넘긴 경우가 몇 번 없어요. 사상 최대 가격인데 네. 80년대 네. 돼지고기가 키로에 2만 원대였어요. 2천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죠. 그럼 평균 가격으로 따지면 돼지 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80년대보다 한 2배 조금 더 오른 가격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 80년대 짜장면 한 그릇에 400원 하던 시절에 네. 지금 짜장면이 6, 7천 원 하는 시절인데 10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농산물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 농업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뭐냐라고 고민을 많이 해보면 정말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규모를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근데 규모를 늘리는 거는 정말 쉽죠. 돈만 많이 빌려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돈을 빌려온다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서 네.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돈을 빌리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부가가치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몸으로 한번 해보려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근데 오늘 우리도 이제 얘기를 끝낼 때가 됐는데 하고 싶은 얘기 절반도 못한 것 같거든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 있어라도 자주 와달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네. 한 번은 더 나와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네. 마지막 이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좀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나라 그러면 토종을 왜 지켜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서 좀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토종 품종이라는 것을 왜 지켜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 품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전에는 토종이나 종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자들이 지금 해외로 유출이 돼 있는 상태고 뭐 한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축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일반 식량 자원들도 굉장히 대부분 다 유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종자를 역으로 사와야 되는 종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러면 이 품종이라는 것들이 토종 품종이라는 거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세계화라는 이야기가 한창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막 될 때 제가 그 철이 없던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저 앉혀놓고 늘 그 말씀 하셨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네. 나왔는데 사회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해외 나가고 영어하고 서양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더 세계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 한 30년 지나서 지금 보면 결국은 가장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게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농업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농업을 이야기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술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기술, 신기술 또는 멀티펑셔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유의 그 토종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이용해서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LYD라는 게 지금 와서는 세계적인 그 9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품종들이지만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지금 인류가 멸종을 하니 기후 위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멸종하지 않고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 토종 품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예전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장점으로 쓰이는 부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장점들을 뽑아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다거나 산업화를 하는데 언제 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칼자루에 칼을 꽂아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칼을 꺼내는데 지금은 칼날이 없어요.
그냥 칼자루만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칼자루에 칼을 꽂아 놓는 심정으로 그 품종을 좀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의 산업화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유전자원의 다양성, 식량 자원의 뭐 무기화 이런 이야기들 다시 막 나오잖아요. 옛날의 이야기들이. 그런 시대에서 우리의 뭐 식량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근사한 것들을 안 지키더라도 좀 산업화의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는 저는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긴 얘기를 나눴는데요.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우리 영국 갔다 온 얘기, 스페인 네. 갔다 온 얘기 네네.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고 네. 오늘은 이만 마치면 어떨까 하고요. 정말로 토종이 뭔지 재래종이 뭔지 왜 우리 이한보름 대표가 토종 논쟁에서 그렇게 발끈했는지 굉장히 좀 많은 걸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한보름 대표가 이제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했던 문장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걸 읽으면서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야생동물은 인간이 잡아먹으면 멸종한다. 가축은 반대로 인간이 안 먹으면 멸종한다. 재래 돼지의 가치를 이만큼 살리는데 30여 년이 걸린 것이다. 다 우리가 좀 재래 돼지를 아니면 토종 돼지를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먹어주면 좋겠다. 토종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먹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